이 한미 동맹이 그 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뭐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노르만 상리 작전의 지휘관이었죠. 유명한 장수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첫 번째 공약이 한국 전쟁을 종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아이젠하워의 방법은 휴전인데, 그래서 이 휴전에 대해서 그 미국을 떠나면 뭐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 중국, 북한이 또 한 번 쳐들어오면 한국은 100% 공산화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당선되면서 한국 전쟁을 명예로운 조기 종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식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그만 약소국 지도자가 참 말이 많네.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젠하워를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살할 권리가 뭐냐면 북한, 중국, 소련 셋이 합쳐서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수 없고 공산당한테 항복해야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살행위다. 그래서 그게 자살행위면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용감한 한국인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공산당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한테 계속 그러면 큰 코 다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바로 방공포로 사건입니다. 협정을 하려면 이 각 나라에 그 기속되어 있던 포로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방공포로 사건이 뭐냐면 그 우리의 포로 북한이 한 3만 명이 됐는데 이 3만 명을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북한에 이 내려왔던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북한을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민족들을 구출해라. 그래서 이 원영덕 장군이라는 그 국군 현병 총사령관한테 명을 내립니다. 어차피 북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북한에 갈 사람, 자발해서 갈 사람, 아니면 나는 남한에 남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분류했는데 강제로 북송을 시켜버리면 가면 이 사람 다 그냥 죽일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 다 구출해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포로들을 탈출시키고 단 이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대는 저는 자살해라, 죽어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영도 장군이 합니다. 그러면서 방공포로가 2만 구출을 했는데 27,389명을 한국군이 미군을 기습해서, 왜냐면 총 쏘면 또 미군하고 난리가 나니까 총도 쏘지 못하고 능력껏 탈출시켜라. 그래서 뭐 철조망을 미리 잘라서 뭐 연결해갖고 발로 차면 끊어지게 하고 뭐 고춧가루 뿌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상식 이하의 전술로 이들을 완전히 탈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주민 그 민간에게는 미리 얘기해서 이들이 탈출하면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진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방공 포로들을 세워놓고 이제 순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방공 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수용소를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북한군들은 뭐 14살, 15살 뭐 많아봐야 20살 이하의 애들인데, 왜냐면 이들은 김일성의 강제로 인한 군대 징집되는 자들이니까, 뭐냐면 너 군대를 안 가면 너의 아버지, 너의 부모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끌려온 거죠. 그런 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걸로 인해 미국과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빨리 종식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위상을 계속 재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승만이 이렇게 태클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시하다가 이제 큰 코 다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한미 동맹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너희는 이 종전 협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럼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윌턴 로버트슨이라는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와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18분 만난 14분 동안 계속 이 한 번도 지지 않은 굳건하게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면 강대국의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무부 차관보가 말하는 게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식하고 가야 되는데 종전하고 협정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막 경제 지원, 우리 왜 자동차 전시장이나 뭐 이렇게 전시장 가면 뭐 화려하고 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뭐 뭔가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시장으로 이 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막 경제를 몰아주고 엄청나게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시불로 받아낸 돈이 그 당시 수출액의 34배. 그다음에 그 이승만 정권 내내 미국에 받았던 구호물자를 달러로 환산하면 그 아프리카의 대륙 54개를 원주한 비용보다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원주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줬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 전시장을 만들어주겠다.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그 주변 미군을 배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법에 해외에 주둔한 그 미군이 공격받으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 동맹의 효과를 그 전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60년 전에는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그다음에 근데 그 청과 일본이 싸울 때 그 한국에서 싸웠잖아요. 그 두 나라의 그 평양에서 그 청일 전쟁을 하는데 평양에서 싸우는데 그 평양 주민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리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너일 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한미동맹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에 60년 이후에는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에는 60년 동안 뭐 100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한미동맹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었다. 근데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군사력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못 느낀 것처럼 이 미군에 주둔하고 있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다 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주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되는 거죠.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사국들이 이 통고한 후에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한미 동맹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지도 빨간색이 다 공산화 지역입니다. 근데 파란 지역만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아닌 반공 노선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인 거죠. 이 뭐 25개국, 소련 연방 15개국, 유고 연방 13개국 뭐 이렇게 하면 44개국입니다. 구소련을 보면 뭐 이렇게 쭉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공산화. 그러니까 소련하고 붙어 있는 데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화되었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유고연합.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극성을 부릴 때 공산화 지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단 한 개 나라만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아까 이제 원교 근본 말씀드렸지만 먼 나라와 하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수법에 이제 손자문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멀리 있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당연히 영토의 진영,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땅덩어리 커지만 반 이상이 다 쓸 수 없는 얼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나라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반응이죠. 자, 한미동맹이 파탄나면 자유와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파탄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이제 70년 동안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네? 이 포스터가 70년 동안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북한처럼 만드는 건데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북한은 교회가 없다. 남한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남한은 교회 이 자유와 신앙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과 한국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무너져버리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지킬 수가 없고 이런 북한의 그 대륙 세력들이 나라들 하나같이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위기의 핵심은 한미동맹 파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미 파탄이 나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바로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의 거의 30-40%를 차지하니까 이 한미동맹이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버리면 이 나라 경제는 어려워진다. 근데도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세력들이 너무 커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하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중국이 커지니까 우리 배를 갈아타야 된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전체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가 되기 전에도 이런 전체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겠지만 홍콩 사태를 보면 이 중국인들이 진압하는 거거든요. 그냥 실탄을 쏘고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앞에다가 대놓고 장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인들의 때려잡는 뭐 수준인 거죠. 그게 이 중국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고 해방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중국 공산당 정권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탱크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천안문 사태 때 탱크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이 천안문에 몇 명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영국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10,000명 이상이 5,000명 이상이 그냥 탱크로 사람을 그냥 깔아 뭉개버린 거죠. 다 죽여버린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측에 보면 이 지도가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치본 순서가 보통 한 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악랄하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악랄한 게 중국입니다. 1000개 이상의 이 보면 불빛들이 있죠. 이게 다 이것이 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데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분신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지방 족속들이 이제 이런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나서게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백악관 앞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피해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국이 이 한반도를 점령해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과거에도 제가 했지만 중국의 그 빅브라더로 해서 모든 강십 통제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는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만 없으면 진작에 손봤을 나라다. 중국 정치 국무상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영토 일부를 99년간 조차에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그 중국의 싱크탱크도 나왔다는 거죠.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없으면 진작에 이 대한민국을 손봤을 거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용기와 그다음에 중국 전투기들이 이 한반도를 왔다 갔다 여러 차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이 지금 동맹이 자꾸 균열이 일어나고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종전 평화협정 맺으니까 이 러시아가 중국에서 계속 무력 시위하는 거죠. 빨리 왜 너네 빨리 왜 종전협정 안 하냐? 평화협정 빨리 안 맺냐? 이런 식으로 계속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많은 러시아와 중국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신진핑이 김정은을 만나고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고 푸틴과 신진핑이 만나서 한반도 왜 빨리 평화협정 안 맺는 거야? 종전협정 안 맺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동맹의 가장 주요 이서는 군사훈련이잖아요. 한미국 군사훈련 했는데 우리나라 올해 군사훈련 전혀 안 했거든요. 한미군훈련 안 하고 이게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다 이 말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평화협상 시작해라. 말로는 우리가 좋죠. 평화 좋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평화가 어떤 평화냐 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4월 5일에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5월에 쌍용 훈련, 맥스던스, 근데 하반기엔 8월에 얼지 프리덤 가디언, 10월 12일에 비지런트 에이스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1월 14일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통과시키는데 이 인권 결의안에 너무 참혹한 상황이니까 유엔 주도로 15년 연속 통과됐던 결의안인데 이번에도 물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 인권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5년 정도 됐는데 미사일 날린 게 무려 21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보면 4년 조금 넘었는데 미사일 5번밖에 안 쐈거든요. 그냥 북한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냥 자기네 정부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안보실장은 문제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북 미사일이 능력을 위정한 위협이 안 된다, 상중 도발했다는데 청와대 들어와서 미사일 쏘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안보실장들. 우리도 자주 쏘지 않느냐? 우리는 대놓고 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놓고 쏘고 북한의 비난은 곤란하다. 현 정부 들어서 핵실험 한 번도 안 했다.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6번째 핵실험 했는데 규모가 가장 큰 핵실험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북한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핵을 갖든 말든 상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매년 1조 5천억 가량의
어마어마한 벌크 캐시를 현찰이 평양 정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핵실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다. 한미동맹 살리려다 남북관계 망가진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걸리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왜 운영하지 않느냐. 청와대 앞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대만의 시민의 행동이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그 강의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 달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 157명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발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엔에 전 세계적으로 다 북한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57명이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 금강산 열어야 된다, 북한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1대1로가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있잖아요. 확장되고 있고 커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더 이상 1대1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을 이제 안보 전략으로 펼치는 미국이 다시 1대1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죠. 인도를 위주해서 태평양 그 해안 국가들을 다 뉴질랜드, 호주, 뭐 일본, 인도 이런 식으로 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같이 포함하자, 들어와라, 참가해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 소리 하냐, 인도 태평양 이런 그 안보 전략은 보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뭔 소리 하냐, 우리는 안 하겠다, 참가 안 하겠다, 뭐 이런, 그게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방문에 동행 중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일본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연결하는 그런 외교적 라인을 구축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신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갔는데 중국의 1대1로를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시아 새로운 전략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건설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안 하겠네, 우리랑 안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동맹을 끊겠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사실상 동맹을 정리하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12월에 중국 가서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 공동체, 그래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한테는 70년 동맹을 맺으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매티스 그 국방장관의 그 개인 저서라는 그 작가가 한 내용 중에 적은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국은 미국을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라고, 우리를 아주 둘도 볶는 나라라고, 동맹국 중에서는 최악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동맹을 보면 6.25 때 그 미국이 5만 명이 미군이 죽었고 같이 이 열람장에 가서 피 흘리면서 연속적으로 이게 한미 그 관계가 돈독했는데 혈명으로 맺어진 관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군인들 미군으로 보면 경제적 가치가 적어도 150조 정도 되는데 뭐 장비랑 이런 걸 하면 5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이나 뭐 이런 외부에서 전장을 도발하면 그 외부에 있는
69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또 뭐 이 이스라엘 이 중동에 이거 뭐 같이 뭐 치자 그러면 동맹으로 하는 군인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의료 봉사 지원단만 보내지. 그 이게 무슨 동맹이냐? 북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용호명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동맹국의 최악이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우리나라 기사에도 제대로 안 나온 내용인데 이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무슨 이 협의를 합니다. 군사 협의를 하는데 내용도 모릅니다. 그 나오지도 않고 양자 교류의 협력 촉진을 위한 그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온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안보특보 아까 보셨지만 그 사람이 최근에 말한 게 뭐냐면 중국의 해국산을 우리가 필요하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전선언은 6.25 사변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전선언을 끝내버리면 이 16개 나라가 유엔군은 나가게 되는 거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유엔군이 나가면 이 외국 군대가 다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엔 그런 것들이 군사들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했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공산화시킬 거다라는 것이 이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 말은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70년 동안 외쳤던 한미동맹, 미군을 철수시키는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는 거죠. 북한의 성명에 보면 판문점 선언과 미군 강정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미군 철수, 예속 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계에 위한 거족적 운동, 판문점 선언 명시, 종전선언 채택, 평화체제 구축 모두 다 통일의 태양을 받들자. 이 통일의 태양을 받들자가 뭡니까? 태양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을 모시자. 그것을 받들자는 거죠. 한반도가. 그러면서 교회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교회들이 대북 지원하는 의약품을 전달하고 북한의 식량난 영하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뭐 송영선 목사 뭐 대형 교회들이 통일부 장관과 만나서 대북에 대한 그 식량난 영유아 임신부 그 조속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조선 그리스도 교련맹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밀가루 100톤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형 교회들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형 교회들의 내용들을 기도 내용들을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형 교회들이 몰아간다는 거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북한에다가 병원을 뭐 200개인가 뭐 하여튼 지어진 엄청난 돈으로 지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동맹 해체 등은 북한이 악용해온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선동구호를 교회 내에서 기도하며 추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평화는 북한 사람들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의 평화인데 그것이 자유통일,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피 흘려서 건국한 반공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면 이스라엘이 열리면 이 복음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열립니다. 중국이 열리면 아랍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면 이스라엘이 열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로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없어지면 나 혼자 남아서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도 나 혼자로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칩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공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투철하게 반공을 이끌어 나갔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반공의 나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